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어요. 저수지 이론이라는 건 뭐 이렇게 심플한 건데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땅이 있고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땅이 있고 이제 여기가 저수지야.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차겠지? 이제 저수지 이론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막 비가 막 와. 그러면 여기서 꽉 찬다고. 근데 이제 가뭄이 들어.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낮아지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아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바로 부동산에서 이제 핵심과 그 외 변두리를 얘기해요. 자, 여기가 뭐야? 강남이야. 이거 지방이야, 지방 변두리. 자, 무슨 소리냐? 비가 가득 찼어. 그럼 변두리도 물이 있단 말이야. 문제 없어. 여기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중앙이니까. 근데 가뭄이 든단 말이야. 여기서 비가 많이 왔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거야. 가뭄이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변두리는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야. 물이 없어. 그래도 강남은 버틴다는 거지. 물이 있다는 거지. 중앙이니까. 바로 이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뱃살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뱃살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살 빠지면 제일 먼저 이제 뱃살은 제일 늦게 빠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뱃살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거보다는 저수지 이론이 낫지. 좀 더 뱃살 이론 좀 그렇잖아.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간혹가다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뭄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강남이 10억짜리가 뭐 7억, 8억에 떨어진다 이거지. 실제로 이게 거래도 이렇게 되고 아까 봤을 때 뭐 4번이나 5번 정도 선, 그렇지? 그 정도 가면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여긴데 변동이 없는 케이스가 있어. 가격 변동이 없어. 변두리인데 얘가 만약에 5억이란 말이지. 5억인데 이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5억이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이거는 뭐예요? 아예 거래 대상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는 그 가격 5년 몇 년 전에 그 가격이야. 지금 그거 택도 없지. 아예 여기는 사람들이 아예 매수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 여기는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잖아. 7억이든 8억이든. 여기는 아예 매수 자체가 없어. 거래 자체가 없어. 몇 년 전에 실거래가 얼마큼 끝이야. 왜? 그만큼 변두리는 위험해진다. 언제? 가뭄 때. 불경기 때. 그러니까 이 가뭄 때 완전 맨바닥이잖아.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걸 갖고 뭐라 그런다? 저수지 이론. 다른 말로 뭐 뱃살 이론 효과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저수지 이론.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이거야 뭐 당연히 뭐 아시는 거죠? 뭐 이 정도 설명됐고 그다음에 이 블랙홀 효과하고 이 빨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상권에서 나옵니다. 이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상권 특강을 한번 해준 적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이 상권 특강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블랙홀 효과라는 거는 여기 하나의 상권을 분석을 할 때 이 여기가 이제 95만 상권인데 여기 갑자기 뭐 이마트가 하나 들어온다 이거야. 응? 뭐 SSM 뭔가 슈퍼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트가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이거지. 이거 하나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아예 분리가 돼버려요. 왜? 그러니까 여기로 가지고 누가 여기로 와. 그지? 여러분 같으면 뭐를 좀 이렇게 사고 싶어. 이마트가 아니면 동네 슈퍼가? 이마트 가까워요. 가까워 이마트가 그치. 동네니까 여기니까. 왜? 동네 슈퍼 해보면 그렇게 물건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이 절대 싸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마트가 훨씬 싸지. 왜? 여긴 대량이잖아. 벌크로 오잖아. 벌크로 끌어오니까는 수박도 15,000원에 끌어오는데 동네가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18,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동네 가면 다양성이 부족해요. 수박 하나만 살 수는 없잖아.
빵도 사야 되고 꽃도 사야 되고 뭐 약도 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동네 슈퍼에 그게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 동네 슈퍼를 가려면 동네 슈퍼 갔다가 약도 갔다가 뭐도 갔다가 이렇게 롤링을 해야 되잖아. 그게 귀찮은 거야. 이마트 가면 어떻게? 싹 다 있지. 저 위아래 이거만 끌고 다니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마트에서 광고 들 이와 같이 뭐 백화점도 그렇고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도 그렇고 양판점, 편의점 이런 그 내용이 들어온다. 그건 주변의 상권은 아예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거 들어온다 그러면 이 동네 상인들이 피켓 뜨는 거야. 왜? 얘네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코스트코 뭐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 돼요. 들어오면 붕괴된다. 그래서 오주에 쓴 거잖아요. 골목 상권이잖아요. 여기. 골목 상권에 왜 대기업이 진출하냐? 그리고 피켓 뜨는 거예요. 왜 대기업이 왜 골목 상권에 다 장악을 하느냐? 이러는 거거든. 근데 그때 상권 분석할 시간에 제가 팁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거 들으면 다 죽느냐? 아니야. 이 중에서 살아남는 또 상권이 들어가는 거지. 생각하다. 뭐냐? 오히려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역효과로. 역효과라는 게 오히려 그걸 좀 홍보 수단으로. 왜? 어차피 얘가 들어오니까 다 몰려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엑스마트야. 엑스마트 땡마트에 사람 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없는 상품이 있을 거라고. 없는 상품이 있을 거라고. 그지? 뭐가 있지? 수제. 응? 수제? 무슨 수제? 수제 햄버거 이런 거? 수제. 네, 수제로 한 거거든.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지? 이 땡마트에서 안 파는 거야. 뭐 거진 다 있어가지고. 거진 다 있는데 간혹가다 없는 것도 있어요. 뭘까? 찾아봐. 정. 그런 집에 가. DIY. 뭐 어쨌든 그러면 특화 상품을 노려. 저기 저 수제 햄버거를 합시다. 수제 햄버거는 안 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 옆에 파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지. 그리고 홍보를 해. 그럼 어떻게? 어차피 여기서 못 사니까 여기 들렸다가 사가지고 가. 오히려 홍보 효과를 노려. 지금 무슨 소리냐? 대형 일화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빨리 업종을 바꿔야 돼. 걔네들하고 같이 비교한다? 경쟁이 된다? 다 죽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대기업의 이 경영, 이 돈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그 얘기 뭐다? 빨리 업종을 바꿔야 돼. 그래서 얘네가 안 파는 상품이 뭐 있나? 그걸 파는 거야. 그럼 옆으로 사람들이 와서 홍보 효과를 오히려 더 효과가 있어. 왜? 다 몰려올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안 팔려. 그래서 우리는 땡마트에서 안 파는 물건 팝니다. 이렇게 봐. 그럼 와서 사가지고 안다고. 뭘 그게 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그지? 이게 바로 블랙홀. 오케이? 블랙홀. 쉽게 말해서 뭐야? 모든 걸 빨아들인다. 이거 빨아들인다. 그렇지만은 모든 걸 빨아들이진 않아. 왜?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애견샵 같은 거 땡마트에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 옆에 애견샵에 그럼 걷다가 들렸다 오겠지. 아니면 요거 쇼핑하려다가 여기다 맡겨놓고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걸 지렛대 효과를 이용을 하네. 그러면 살아난다. 오히려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매출이 신장이 되는. 근데 여기에 파는 걸 붙었다? 그러면 그냥 다 초토화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효과다? 블랙홀 효과. 오케이? 주로 이제 상권에서 나오는 거고, 이 빨대 효과는 뭐냐? 이건 이제 교통하고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뭐 경의 중앙선이라고 있죠? 네. 경의 중앙선이 있는데 여기가 파주야, 파주. 파주에서 사실 서울 나오려니까 되게 힘들지. 경의 중앙선 없을 때는 뭐 힘들잖아요. 뭐 버스 타고 막 매시간 막 걸리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소홀했었다고. 그래서 파주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파주 지역에 있는 상권들만 살아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교통이 뚫려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하는 거보다 여기 강남이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이 연결돼 있다. 아니면 뭐 영등포가 연결돼 있다.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여기보다 그냥 와서 쓰겠지. 와서 소비를 하겠지. 이걸 봐서 뭐라 그런다? 이거랑 뭐가 연결돼 있다? 빨대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빨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영동고속도로. 그러면서 영동고속도로가 뚫렸잖아.
몇 년, 십몇 년 전에. 그 전에는 사실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정말 뭐 구비구비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강릉이면 강릉 상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에서만 쓰는 거야. 속초는 속초에 그 동네만 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뚫려버리니까 쇼핑을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날 밤새 타고 와. 버스 타고 와. 그러고서 찜질방 가서 하루 쉬고 거기서 명동이나 동대문 가서 쇼핑해가지고 일요일날 간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야? 교통이 딱 편리해가지고 교통이 딱 뚫리니까 어떻게 집값은 뛰었어요. 강릉 쪽에다 집값이나 속초 이런 쪽에 집값이 뛰었어. 왜? 뚫리니까 편안하니까. 속초도 마찬가지지. 춘천도 마찬가지지. 경춘선이 개통되면서 저기 춘천에 있는 집값은 상승이 많이 했거든. 왜?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근데 상권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상권은 붕괴가 되거든요. 왜? 쇼핑할 때 춘천, 강릉에서 쇼핑 뭐 얼마나 제대로 만족도가 높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꼭 날려고 타고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 가서 써버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소비가 어디서 벌어지더라? 서울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뭐 춘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그 상권들이 붕괴가 돼. 이걸 갖고 뭐라고 한다? 빨대. 그래서 교통이 어디가 무슨 뭐 새로 도로가 뚫린다, 뭐 전철이 뚫렸다, 집값도 뛰어. 반대로 그 동네에는 상가들은 어때? 안 좋아지는 거야. 뚫리 개통되게 된다, 뭐 상권이 택도는 얘기. 양양 무슨 뭐 강릉이나 양양 쪽에 보면은 속초 이런 데 보면은 저기 해수욕장들 많잖아. 그러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관광객들 오면은 막 응? 이게 어떻게 보면 한철 장사잖아. 이거 관광객 왔을 때 여름 휴가 때 이때 한참 볼 것 같지?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못 벌어. 왜? 왜 그러냐? 서울에서 사가지고 와. 서울에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찜질방 애용하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 처치가 문제가 되어버렸어. 사회적으로. 쓰레기들만 버려도 실제로 매출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물론 뭐 펜션이나 이런 데야 뭐 펜션 잡다니까 거기는 이제 꽉꽉 찬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권들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가지고 오거든. 아무튼 이와 같이 교통 이거는 항상 뭐하고 연결돼 있다? 교통의 개선입니다. 개선. 그러니까 새로 도로가 뚫렸거나 새로 철도가 지하철이나 전철이 나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값은 당연히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커집니다. 집값이 많이 뛰고 그러나 그쪽 지역의 상권은 거기가 정말 탄탄한 자체적으로 항아리 상권이 아닌 이상은 교통이 뚫림으로써 다 빠져나간다는 거. 같은 가격이면 여러분들 쇼핑하고 싶고 명동 가서 동대문 가서 싸게 벌크로 사고 싶지 대량으로 사고 싶지 다양하게 사고 싶지 누가 병들에서 사고 싶겠어요. 쇼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빨대 효과라고. 이 두 가지는 주로 언제 벌어진다? 상권에서 나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물결 효과, 풍선 효과라고 그러는데 물결 효과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강남이라고 봅시다. 강남이 이제 재건축. 항상 제가 모든 우리나라 집값의 이게 근원지다. 그럼 어디라고 그랬죠? 강남의 재건축을 보라고 그랬어요. 강남의 재건축이 뛰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라고 그랬어요. 왜? 강남의 재건축이 뛰지. 재건축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이 되거나 사업성이 높아지거나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딴 게 없어요. 일반 분양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전에 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다 조합사업이잖아요. 조합사업이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건 조합하는 지분은 동일하다 놓고 보면 뭐가 좌우한다? 일반 분양분이야. 일반 분양분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 주변에 집값이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분양이 비싸지겠지. 예를 들어서 30평형을 일반 분양을 하는데 10억에 분양하는 거와 15억에 분양하는 거 다르잖아요. 15억에 분양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5억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게 한두 채냐고 재건축할 때 수백 채가 될 수도 있고 수십 채, 수백 채가 될 수 있잖아.
그럼 그만큼 뭐야?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야, 재건축이. 그래서 딱 보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도정법은 결국 일반 분양분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냐에 따라서 조합원 지분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지분인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응. 그러니까 뭐야? 재건축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뭐야? 일반 분양분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일반 분양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반대로 강남 그쪽에 있는 일반 아파트 값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자, 이게 올라가니까 강남의 일반 아파트들이 30평이 15억이래. 분양이. 그럼 가격도 올려. 우리가 얘네만 막 뭐가 떨어져. 물론 이제 새 아파트고 요거는 이제 조금 됐다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입지가 더 좋은데? 그래서 헬리오시티보다 우리 여기가 훨씬 더 입지가 좋은데? 그럼 어떻게? 왜 또 가격 올려? 자, 그러면 강남 재건축 가격이 올랐지, 강남 일반 아파트 올리지, 강남 아파트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돼? 소위 말하는 거예요. 준강남이라는 지역들이 있죠. 보면 여기 강남, 서초, 강남, 송파, 어디요? 맞은편에 용산, 마용성, 마포, 저기 성동, 여기 동작, 여기 강동, 광진, 이런 여기 잘 알지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작하겠지. 자, 지금 무슨 소리냐? 순차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네? 순차적으로 가격이 퍼져나가네? 마치 뭐처럼? 물결처럼. 그래서 물결인 거라고. 여러분들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져. 그럼 뭔가 퐁 빠지지? 그럼 어떻게? 물결이 확 퍼지지? 근데 이게 빠지자마자 뭐 전체적으로 다 퍼지지 않지? 이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바로 이게. 즉, 그 진원지가 어디냐? 결국 진원지는 뭐다? 강남 재건축.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집값의 바로 밑에는 어디를 봐야 된다? 강남의 재건축을 봐야 된다. 가격 하락도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 강남의 재건축부터 시작한다. 가격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항상 바로 밑에. 이게 바로 물꼬일 거야. 그런데 시차 걸린다는 얘기예요. 강남 재건축이 가격 상승한다. 그럼 일반 아파트, 강남의 일반 아파트 넘어가는데 두세 달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중 강남으로 넘어가는데 4, 5개월, 그리고 일반 가격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분당, 과천, 분당, 판교 넘어가고 강북의 일반 구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경기도로 빠져가지고 수원 이렇게 안양, 의정부 이렇게 이것들이 바로 물결 효과처럼 퍼진다. 그래서 그걸 물결 효과라고 해요. 물론 이게 꼭 끝까지 가진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딱 여기서 딱 물결이 끝날 수도 있어요. 물결이 한번 퍼졌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어떤 때는 끝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 그때 노도강 바람 불 때, 그때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강남이 제일 먼저는 어디서 강남 재건축부터 뛰었던 거거든. 그게 강남 일반 아파트를 갔다, 그리고 중강남 갔다가, 과천 분당 갔다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의정부 넘어서 동두천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때는 파장이 엄청나게 컸던 거지. 그게 거의 한 10년에 한 번 못 가는 그 대세 상승기까지 됐었으니까. 근데 최근 한다고 해서 여기가 의정부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강남에서 딱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아니면 좀 나가서 강북까지도 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예서 노원군이, 도봉군이, 강북군이 물결 효과가 낮다 해서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큰 착각이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냐. 강남에서 진원지가 벌어져가지고 물결 효과를 가는데 딱 중강남까지 가니까 몇 개월 걸리잖아.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규제가 팍 떨어지는 말이야. 왜? 그거 못 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딱 규제가 들어온다? 그럼 그 물결 효과 그 자리에서 딱 끊쳐버린다. 강북까지는 못 가. 근데 대세 상승이다 보면 그거가 쭉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 최근에 지금 강남 폭등했지만 재건축 강남 올라갔잖아요. 강남 일반 아파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어? 끝났잖아. 뭐 노봉구 강북구 올라갔어? 안 올라갔잖아. 끝났어요. 중강남까지 좀 갔어. 그때 왜? 바로 뭐 분양가 상한제 때린다고 시작했다 딱 나오면 팍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그게 파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상황의 놓고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진원지부터 물결식으로 파지 넘어간다 해서 이걸 뭐라 한다? 물결효과. 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풍선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풍선이잖아요.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눌러. 그럼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대신에 이게 이렇게 나가겠지. 즉 규제를 가한 쪽에는 빠지겠지만 나머지 쪽에서 튀어나온다. 이걸 바로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 효과는 뭐 지역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상품별로도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 쪽으로 막 규제를 가한다. 그럼 반대로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도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수익형 쪽으로 아니면 강남 쪽으로 막 규제를 간다? 그럼 강북 쪽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라는 거는 딱 어떤 거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상품을 규제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적인 것들, 그 다른적인 것들에 다른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받아먹기가 된다. 그러면 그걸 갖고 뭐라 한다?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주로 쓰는 이론들은 한 이 정도 선이면 돼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뭐 크게 이렇게 여러 번 뭐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뭐 더 깊이 알아봐야 뭐 큰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고 기사 읽고 여러분들 분석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 지우고 저걸 하고 이제 토지 수업을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제 토지 수업을 처음 들어가려면요, 이 토지라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 토지가 바탕이 안 된 건 없죠. 건축물도 다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아파트도 다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토지 위에 아파트가 드는 거니까. 사실 토지는 부동산에서 뛸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 그 권리 빼놓고는 다 토지를 수반하는데 그 토지가 과연 무슨 용도 지역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일 기본인 거고 이거 모른다? 그리고 모든 거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얘기가 돼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통계청에서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구분을 했어요. 그걸 바로 뭐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해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여기 써있죠. 용도 지역이라는데 용도 지역은 크게 큰 목차로 네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도시 지역.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여기 있는 이게 다 도시 지역이에요. 도심. 쉽게 말해 도심이라 이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관리 지역. 사실 이건 이제 부동산 이제 가장 기본되는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그거고 이 되게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를 모르고는 안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게. 관리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총 네 가지 큰 목차가 네 가지예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크게 네 가지는 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림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크게 구분을 짓진 않아요. 물론 근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인데 그걸 또 보존한 지역이에요. 사실 이거 개발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거의 이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니까. 그린벨트. 아니 그린벨트는 다른 지역. 그린벨트는 용도 지역이 아니에요. 그건 개특법이라 가지고 개발지향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그건 지구를 지정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도 지역이지 여러분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어요. 용도 지역은 뭐냐면 정부토는 모두 용도 지역으로 구분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용도 지구는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 땅이다야. 그린벨트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린벨트에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딱. 그럼 구역이지 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대부분은 이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용도 지역은 아니에요. 용도 지역은 따로예요. 거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도시 지역에 그린벨트도 있고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그린벨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있는데 어차피 개발도 안 되는데 또 거기다 또 그린벨트까지 지정을 해. 그럼 애시당 또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도시 지역인데도 도시 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그린벨트야. 그러면 이거는 얘도 지목이 돼.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답으로는 개발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 조건은 이제 뭐 원주민과 5년 이상 거주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인의 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을 봤을 때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이걸 뭐냐면 중첩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고 또 지구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제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진짜 아주 중첩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가장 기본은 뭐다? 일단은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여기 옆에 뭐 20%, 80% 이게 뭐냐면은 건폐율 용적률 얘기하는 거야. 건폐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토지의 대상 토지의 바닥 면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비율이냐. 지금 토지 땅이 100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20%라는 건 뭐냐면 이 바닥 면적이라는 건 수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넓은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닥 면적이 몇 프로라는 얘기야? 이게 20평이라는 얘기야. 건물 질 수 있는 게. 건물 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00평 중에 20%라는 건 딱 20평. 물론 여기도 상관없지. 어디에 상관없지만 아무튼 20평밖에 못 진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건폐율이야. 그래서 뭐 25% 안 돼. 딱 20%. 20% 이내만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건 뭐냐? 이하잖아. 20%, 10% 상관없어. 대신에 25% 안 돼.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게 바로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건물이 깔고 앉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몇 프로냐야. 100평 중에 20평이당 20%. 이거예요. 용적률은 뭐냐면 자 그럼 이걸 몇 층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이라는 건 이 바닥 면적이 합할 거 아니에요.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합치니까 이걸 연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하는 빼고 지하는 취급 안 해줍니다. 산정을 안 해주니까는 지상 면적만. 그래서 연면적이다. 그러니까 20%다. 근데 80% 이하잖아. 그 얘기는 뭐야? 80% 20% 곱하기 4지. 20을 4개 4층을 하니까 80%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20%에, 그러니까 100평이다. 그러니까 20평, 바닥 면적 20평을 4층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하로. 3층만 올리고 상관없고. 80% 이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개발 사업을 할 때 어떤 이 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용적률. 근데 이 용적률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국계법이라고도 국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정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각 시도 조례가 또 있어요. 조례.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주거지역에서는 다 50%가 차감이에요. 저감이죠. 50%가 낮다고. 그 얘기 뭐냐면 삼정은 300% 이하잖아. 250% 이하예요. 서울시에. 이 정도 200% 이하고. 조례에서 50%를 감액을 했어요. 이게 사실 법률에서 왜? 법률은 그 300%까지는 삼정이면 300%까지는 허용했잖아. 근데 300% 이하까지는. 근데 조례에서 50%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러고서 기부채납 좀 해주면 그래 또 올려줄게. 뭐 임대주택 들어오면 또 올려줄게.
이게 쉽게 말해 이게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용적률이 아주 중요해. 왜? 용적률의 가치예요, 결국. 근데 이거는 이제 법령상 나와 있는 이거는 법정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걸 다 받아먹느냐? 안 그래요. 필지마다 다 달라요. 지구 단위가 잡히니까 깎이고, 여기서 뭐 해서 건축을 했는데 뭐 1조 4성법 건축선 들어가고 이런 것들 상황 때문에 이거는 최대 이것까지 찾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의 가치는 실제로 설계를 떠봐야 해요. 우리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준주거 지역이다 뭐 400%까지 나온다. 실제로 떠보니까는 300%도 안 나와. 왜? 그 주변에 다 건물이 주택이 있다 보니까는 다 잘려먹인 거예요. 1조권에 잘리고 건축사단에 잘리고 뭐에 잘리고 그러니까는 300%도 못 잡아먹더라는 거야. 법령으로는 400%까지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 용적률이 중요하다는 거야. 명목상 용적률이 아니야. 물론 명목상 용적률이 커야지 뭐 실질도 커지겠지. 명목상 용적률이 작은데 뭐 실질이 커지진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이게 다 받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 허가를 설계를 직접 떠보고서 해보면은 다 받아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뭐 일종이 일반 주거다. 이게 일종 일반 주거다. 그런데 일종 일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가 100평 땅인데 이게 평당 뭐 1,000만 원이었다. 평당 1,000만 원이었다. 일종인데. 일종이면 몇 프로죠? 1종 일반. 200%잖아, 200%. 일종 일반 주거인데 평당 1,000만 원에서 해서 200%였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3종이야. 3종인데 평당 뭐 2천. 평당 2천. 근데 얘가 300%까지잖아. 자, 어때요? 어떤 게 더 좋은 땅이에요? 1조. 이게 좋아, 이게 좋아? 1종이 낫겠지? 왜? 200%인데 평당 천이자고 나누기 해. 200%니까 2배 아니에요. 1,000만 원 나누기 2. 실제적으로 500이야, 500. 근데 얘는 2천만 원. 3이니까 7. 700 뭐 얼마 이렇게 될 거네. 비싸다는 거 얘가 더 비싼 거야. 그런데 이거 명목상이잖아, 이거는. 법정이잖아.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얘는 120%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야. 실제로. 얘는 300% 꽉 찾았는데. 그럼 얘가 또 바뀌어지는 거야. 그렇겠지? 왜? 1.1을 나눠야지, 얘는 1,000만 원에. 1.2니까. 800 얼마 되겠지? 얘는 700인데. 그럼 얘가 더 높은 거야.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어떤 뭐 건축을 해서 뭐 올린다, 뭐 개발을 한다, 뭐 임대를 한다, 어쩐다, 하려면 이걸 다 따져야 된다, 우리가. 근데 이런 거 수지 분석으로 다 짜야 돼요. 실제적으로 건축을 했더니만은 실제로 용적률이 몇 프로가 나오더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목상,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해보면은, 그거 다 찾아먹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물론 다 찾아먹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런데 못 찾아먹는 케이스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여기가 뭐 준주거인데요, 뭐 상업지역인데요, 뭐 평당 얼마인데요,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이 땅의 가치가 얼마다 아니다는 딴 게 없어. 수지 분석을 짜야지 나와요. 근데 이제 수지 분석을 많이 짜면 대충 보면 알지. 아, 실제 용적률이 뭐 몇 프로가 나왔구나. 그럼 대충 머릿속에 계산이 되거든. 아, 이거 비싸네. 이거 싸네. 이게 나는 왜? 많이 수지를 많이 짜보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수지도 안 짜고서 이걸 한다? 툭 얘기해요. 일단 설계가 나와서 수지를 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PM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설계를 떠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실제 용적률이 중요하다. 법정 용적률이 아니에요. 법정 용적률과 가격 따지책 하면 답 안 나와요. 그건 총자대기라는 겁니다. 실제 용적률을 따져야 돼요. 자, 어쨌든 자, 그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이해되시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여러분들 토지 수업을 지금 듣는단 말이야. 토지 왜 수업을 들어요? 땅 사가지고 배추 심으려고? 무 심으려고? 블루베리 나무 키우려고? 아니죠? 그걸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은 그게 과연 그게 가공이 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인지를 따져봐야겠죠? 개발이 얼마큼 돼야 되는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도시지역은 이제 크게 용도지역은 대구분으로 해가지고 자, 주목합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세분이 돼. 그러니까 대목차고 이제 세목차가 있어. 도시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이 다 도시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되게 복잡해. 그래서 크게 뭐로 나뉘냐면 주, 상, 공, 녹으로 나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뭐냐면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눈다고. 크게 네 가지 세목으로 나눈다고. 관리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농림지역에 뭐 절대농지가 있고 상대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목이 아닙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개념은 없어요. 뭐냐면 농림지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한 지가 세목이 아니에요.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라는 건 뭐냐면 농사만 짓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왜 저기 시골 가다 보면 이렇게 평원들이 막 이렇게 가을에 보면 이제 노란 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뭐예요? 절대농지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농지인지 상대농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는 뭐냐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라고 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농업만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정확하게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는 그거 말고 딴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다 농림지역이에요. 세목이 아니에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는 거는 사실 쓰질 않아요. 그건 학계론에서나 나오는 거지 법령에서는 그런 명칭은 없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이에요, 이거는요. 이 두 가지는 뭐 세목이 없어요. 근데 이 세목들이 많은데 이 주거지역, 여기 도시지역이 참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살다 보니까는 여기서 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상공녹인데 주거지역을 또 나요. 몇 개로? 6개로. 상업지역 4개. 3개. 네, 3개. 이 다 합치면 몇 개냐? 16개, 16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형도 구지역 16개 이렇게 나눴지. 우리 외울 때. 저도 2001년도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사용도? 사형도 하나 둘 셋 넷 용도가 4개죠. 그 다음에 구지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도시지역은 이게 16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이렇게 나누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게 이번에 통계청에도 얼마 전에 발표 났거든요. 이 도시지역이 보면은 이제 16.2%인가 그렇대요. 전 국토에서 도시지역 차지하는 비율이 16.2%인가 그렇대요. 통계청의 자료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지역에는 뭐 있어요? 주거가 있고 상업이 있고 공업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죠. 여러분들 공업지역에서 뭐 내가 살아요? 녹지지역에서 삽니까? 물론 살지. 여기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오래된 주택에서 살 수 있지. 그런 대부분 이제 주거지역에 살잖아요. 여러분 시대로 주거지역의 비율은요 3.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전 국토의 3. 몇 프로가 여러분들이 그냥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왜냐면 여기 계획관리에서도 또 살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바로 이 전국대 3.2, 3%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지역만 16.2%가 됩니다. 그 얘기 뭐야? 자, 도시지역 그렇고 관리지역 주로 어디가 많아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여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 백두대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백두산부터 쭉 오는 이 태백산맥이 있죠? 거기 다 산이죠? 거긴 뭐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다 거기 개발 안 돼요. 우리나라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산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다기보다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쪽에서 그 여기가 거의 뭐 진짜 이게 한 16몇 프로, 이게 또 한 20% 가까이, 그래서 다 합치면은 3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나머지 70%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주거 지역은 전체의 한 3.몇 프로 정도 돼요. 상업지역은 여러분들 상가잖아, 상업지역. 여기 강남역, 사거리. 거기 사는 데 아니잖아요. 오피스들, 건물들, 뭐 상가도 이런 데지 거기서 물론 주상복합이야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빼고서는 이렇게 아파트가 있거나 지금 그런 데는 아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공장. 그래서 뭐 가산 디지털, 프로 디지털, 거기 뭐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꼭 사람들 건 아니잖아요. 오피스잖아요, 오피스. 거기 녹지지역. 여러분들 동네 보면 동네 야산들 다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보면은 참 보기가 참 많이 힘들죠? 이건 제가 다 여러분들 나눠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이렇게 나누잖아요. 위에 보면은 큰 목차만 봅시다. 용도 지역을 나눈 거예요, 이거. 일종 있고,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독 같은 거, 이게 동그라미 뭐냐면, 동그라미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거. 법령에서 가능한 게 있고, 가끔가다 세로가 있어요. X는 안 돼. 거기는 못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용도는. 세번은 뭐냐면 조례에서 가능한 거. 법령에서는 안 되는데 조례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법령에서는 되는데 조례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설계사를 통해. 그래서 보면 뭐 단독 다가구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죠. X라고 써있죠. X 여기. 네. 여기 보면은 아파트 있잖아요. 일종 전용 주거에서 어때? X잖아.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못 들어서. 근데 일종에서는 무조건 다 못 들어서 아파트는. 이종은 다 가능하지. 네. 이런 걸 봐야 돼.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땅이 나서. 근데 이걸 봐도 이거 평소에 나니까 이거 아파트 올려야지 딱 하는데 못해. A샵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고 이거. 그럼 바꿔야 돼. 근생으로 바꾸면 오피로 뭐 아파트 가는데 뭐 오피가 돼 있습니까? 어차피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또 조례에서도 가능한 사례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니까 조례까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된다 안 된다는 건축사 사무소하고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했다. 근데 막상 인허가했는데 인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표들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다 참고하면서 다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할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쭉 보셔야 돼. 예를 들어 가진다면 이제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어떤 거죠? 용도가? 오피스는 뭐로 나가야 돼요? 업무시설 도시지역에서 오피스는 뭐예요? 업무시설로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주용도 오피스는 없어요. 업무시설로 찾아야 돼요. 업무시설로. 업무시설로 봤는데 공공 업무시설이요. 공공. 일반 업무시설이죠. 여기 보면 또 오피스도 있지? 보면 어떻게? XXX. 이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뭐야? 여기 세부가 있지, 삼각형 있잖아. 이건 뭐 조례로 가능한 거야, 조례로. 그래서 실제로 저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종 일반에서 조례로 가능해요. 저희가 그거에서 설계를 다 해요. 질문인데 네.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 공법에서 나오는 건데 전용 주거라는 건 그러니까 주거만 전용을 했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 집만
그러니까 좀왜 그러니까 근생신들 와가지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정말 주거 예, 시설만 있는 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평창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창동 뭐 이렇게 조용하잖아 거기. 뭐 한옥촌인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전용으로 주택만. 근데 여러분들 동네 가면 주택만 있지는 않죠. 막 근생신들 있고 뭐 그렇죠. 이제 일반 그게 일반. 그렇게 전용 보시면 돼요. 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이 많지. 근데 전용은 정말 이제 진짜 이렇게 특별한 돌기 지정하고 아니면 산자랑 밑에 산자랑 뭐 거기서 뭐 놀고 먹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다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피스텔 보면은 저희가 2종 일반에서도 오피스텔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인허가도 나오고. 그럼 조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는 시마다 쓰는 거죠. 다르죠. 시도조례니까. 시군. 시도조례, 시군조례가 있어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도. 서울시 조례가 있고 아 시도.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이게 시도잖아요. 시도 조례. 근데 거기에 보면 또 각 시군에 또 조례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강남구의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 조례와 강남구 비교를 해야 돼. 그런데 강남구에서 살고 있다는 강남구 건축사를 하면 돼.